죽음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물론 그 아동의 연령과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죽음의 개념에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죽음의 개념에 대한 그 아동의 이해는 이해 정도는 비가역성과 보편성, 비기능성, 인과성 이 네 가지의 죽음 개념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성이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의 개념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고 궁극적인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어떨 땐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동이 어, 이러한 보편성 개념을 획득하기 전에는 죽음이 운이 좋으면 피할 수 있는 상태나 덜 살아있는 상태로 인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기능성은 죽음과 함께 또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기능, 이런 생각하는 능력들이 중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죽음의 비기능성 개념을 이해하기 전 아동은 죽은 사람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과성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에 대한 인식을 그런 내외적 원인을 모두 포함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교재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부모가 자녀의 임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간호사용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책 페이지 5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심리 사회적 돌봄에 따른 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의 죽음의 이해와 간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 간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심리 발달 단계에 대해서 피아제에 배우셨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그 아동을 감각 운동기와 전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감각 운동기는 0에서 2세의 영유아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발달 과업의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의 특성은 대상의 영속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자신이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때이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죽음을 가역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분리공포를 느끼죠. 엄마로부터 떨어졌을 때 분리공포를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단지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그냥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아동의 그 애착과 신뢰 형성이 성립된 후에 의미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상실이 되게 엄청 평생 큰 충격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반응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시기죠. 영유아기에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주로 울음이나 그런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대상자가 죽음이 계속 그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죽어가는 동안 간호사 또는 부모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안정과 신뢰감을 제공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이 좋겠고
안락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육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스킨십이나 그런 헤어짐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좋고, 부모가 만약에 없다면 부재 시에는 녹음된 부모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모빌 같은 시청각인 이런 자극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또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발달 특성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마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물에 이제 한정이 되면서 영속성과 불가역성, 불멸성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죠. 죽음의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수면, 계속 길게 잔다 이렇게 한 형태로 떠남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고 죽음과 삶의 그런 상반된 상호백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시적, 가역적인 개념으로 죽음을 인식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헤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간 이런 환상과 마법적인 생각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응은 부모로부터의 분리, 통증,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거죠. 그냥 죽음 자체, 그 자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현대 부모로부터 분리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할 수 있느냐? 아동이 퇴행할 수 있고, 퇴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7살 아동이라면 더 뒤로 퇴보하는 거죠, 행동이. 갑자기 뭐 되게 유아적 2, 3세 때 행동을 손을 빤다거나 이런 불규칙, 오줌을 잘 가리던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그런 퇴행을 보인다거나 또 그런 공포, 질환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질환이 진행될 때에 대한 불편감, 또 이별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호소할 때 가능한 한 부모가 곁에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아동의 가장 큰 욕구가 뭐겠어요? 그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분리를 최소화시키고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가까이 두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인 학령기 7에서 11세를 보면요. 이때에는 이제 불가역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나 아직 그런 논리적인 사고는 어떤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념을 깨닫게는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비가역성이 있고 보편성, 아까 그 4가지 있죠? 비기능성, 인과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깊게 폭넓게 하기보다는 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죽음과 관련돼서 느끼는 정서가 성숙되기보다는 슬픔이나 외로움, 두려움이 이제 크게 되겠고 죽음에 대한 반응은 부모와 이별에 대한 또 두려움과 공포는 저학년일수록 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르는 것의 두려움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구체적 조작기, 학령기인 아동에게 할 수 있는 간호는 아동의 질문에 진실하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아직 이제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그런 거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림이나 이런 모델 등을 사용해서 간호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간호사들은 부모가 아동에게 말기 질환과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돕고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인 형식적 조작기를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죠. 그래서 철학적이고 약간 신학적인 주제를 이제는 다룰 수 있고 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현실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죽음의 네 가지 개념을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개념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적이라든지 종교적 문제의 수용은 아직 어렵지만 또 죽음을 강력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부정, 분노, 슬픔, 불안, 그런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반응은 죽음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질환이나 자아 존중감,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받게 될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신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친구나 동료의 지지를 받고 싶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에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간호는 청소년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의 기회와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게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협조해야 하는 일, 뭐 이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청소년이 그런 질환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본인 스스로의 그런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청소년이 그런 표면한, 겉으로 나타난 그런 행위가 사실 그 욕구의 진실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밑바탕에 이제 깔려 있는 그 심리 동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그 청소년의 외로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존중해주고 또 또래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보다 그 죽음을 앞둔 말기 질환 아동과의 의사소통이 조금 더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아동과의 의사소통의 원칙은 아동과 죽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또 아동의 질문사항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동이 진정으로 그 부모나 의료진의 그런 태도나 자신의 그 통증이라든지 자신의 외로움, 또 신체 손상에 대한 그런 걱정 사항들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꼭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뭐 연극이라든지 미술, 음악, 시, 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아동이 자신의 경험한 그 한계 내에서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능력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말을 하게 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이때 이제 꼭 언어적인 대화보다는 비언어적 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부모나 목사와 같이 아동과 가깝고 또 아동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또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아동의 인지 능력, 그 사정 자료를 기초로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죽음에 대한 정보를 잘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고요. 또 아동이 어떤 정보나 그런 죽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냐면 좀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 뭐 내가 죽나요? 내가 죽게 되나요? 했을 때 아니야, 넌 안 죽어. 물론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된 정보고 잘못된 대답이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아동의 두려움과 그런 지각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 있는 대답이 그런 자연스러운 어, 대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와 학년 전기 아동에게 죽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키우던 애완동물이나 곤충이 죽거나 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망했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언젠가 죽을 수 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죽음을 주제로 한 그런 책이나 그런 영화를 물론 이제 아동이 볼 수 없는 그런 등급의 영화는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동과 부모 간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의 발달 수준에 그 연령에 적합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설명이 좋겠고요. 청소년의 그 죽음에 대한 대화의 지침으로는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옆에서 뭐 간호사나 부모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고요. 그 아동의 그 사적인 공간도 제공해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체적, 그런 정신적, 사회적 돌봄도 중요하지만 또 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에게 영적 돌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아동은 질병에 이런 상관없이 그런 치료가 실패되고 본인이 질병을 가진 것을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아동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변함없는 우리가 아동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이 영적 돌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또 아주 매우 사소한 사건을 자기가 잘못해서 이러한 질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사건, 본인이 잘못한 사소한 사건과 질병과 관련이 없음을 이해시켜주고 또 괜찮다고 이렇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줘서 종종 가까운 미래나 현재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둬서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이 갖고 싶은 인형이라든지 조금 먼 곳으로 약간 산책을 나간다든지 하고 싶었던 일, 뭐 놀이동산을 가고 싶었다. 그런 하고 싶었던 작은 소망을 들어줌으로써 아동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장기적이면서 얻기 힘든 목표를 두는 것보다 그 현재의 목표에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어떤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으로의 그 일어날 예후 불확성실에 대해서 아동들이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에 뭐 죽음 후에 그런 사후 천국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동들은 그러면 그 사후 세계에서는 누가 자신을 보살피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그런 종교적인 뭐 천사, 또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나 뭐 돌아가신 주변의 친척이 있다면 가까웠던 그런 분들이 앞으로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안정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그런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그 아동이 함께 했던 그런 그 아동에 영향을 끼쳤던 것들, 그런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든지, 또 뭐 그런 사진이라든지, 함께 나눴던 그런 음악이라든지 예술 활동이 있다면, 또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좀 도와줘서 아동이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아동의 유산인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성취감과 그런 기억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걸 기록함으로써 조금 더 그 남는 그 아동의 프레임에 남게 되겠죠. 그런 좋은 추억들이 남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모가 피로로 인해서 이제 잠깐 병원에 올 수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는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럴 때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지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그 아동이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에 했었던 행동에 대한 자전거 타기라든지 옛날에 했던 학교에 만약에 다녔었던 기억, 평범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상실감이 오겠죠. 그럴 때 우리 의료진들은 아동에게 그들이 지금 현재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 보다 그 아동의 그 자신의 내면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가족이나 그 부모의 종교가 아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아동과 종교를 봤을 때, 아동에게 좀 친밀한 용어를 사용하고, 부모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뭔가 추상적인 새로운 종교적 개념은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그런 아동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직접 아동의 종교적 필요를 이렇게 보살펴 주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의 영적 요구 사정은 그 목적은 아동에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와 갈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의 영적 요구를 사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이 본인 스스로 말을 하거나 미술 치료 같은 것도 하죠. 미술, 음악,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장 용감했던 때를 한번 얘기해 줄래? 또 너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런 질문은 아동에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하도록 이끌 수 있고 그 아동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사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과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고요. 학령 정기 아동 경우는 5분 정도, 그리고 학령기 아동은 15분 정도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런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아동이 이야기할 때는 꿈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옆에서 아동이 안도감을 또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요구를 나타내는 표현들로는 어, 난 오늘 외로웠어요. 최근에 이런 질병과 이렇게 질병에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대화를 단절시키거나 무조건적인 안심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대화를 좀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어, 그런 감정을 느꼈어? 어떻게 느꼈는지 내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그거를 너가 느낀 감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종종 아동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동이 그런 자신의 치료에 힘든 부분과 어떤 그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원할 때 간호사는 우리 간호사는 아동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을 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기 환아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 그런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돌봄이라든지 배려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또 본인의 그런 감정, 영적 그런 감정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상태가 점점 나빠질수록 처음에는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가 점점 이제 가까운 가족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은 그런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연속성 상에서 알려주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그 병원 간호사나 목사님 그런 영적 지지자들이 또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호 중재가 또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거, 성직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 전체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간호사는 영적인 돌봄을 줄 수 있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에게 또 영적인 문제를 자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영적인 돌봄은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협동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아동이 영적 표현을 유도하고 또 편안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은 우리 책 교재 페이지 69페이지에 아동의 영적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도나 명상 그리고 거울 속의 하나님 그래서 아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좋은 것을 말하도록 하고 아동이 이러한 것을 회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자아상과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활동이고요. 또 세대 상자라고
각각의 크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세 개의 상자를 이용해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상자에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으로 장식을 한 다음에 또 상징적인 것으로 각각의 상자를 채우고요. 그래서 아동과 함께 아주 큰 또 상자에는 아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으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 작은 상자에는 아동의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장식을 해서 아까 가장 작은 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으로 장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성경 이야기를 해서 믿음 이야기를 해서 아동이 편안함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침상에서 탁자나 뭐 이렇게 그런 신성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영적인 그런 영감을 주는 한 곳을 마련해서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신성한 시간을 갖게 한다거나 또 천국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마술융단이라는 활동도 있고 또 시를 한번 써봄으로써 네,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시간을 내서 가족 여행 이렇게 한번 예전에 살았던 아니면 부모가 자랐던 곳을 방문하거나 또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점에서 한번 식사를 해보고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그 오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처럼 기도나 뭐 소망나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한 영적 돌봄도 필요하겠습니다. 말기 질환 아동의 그 부모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들이 그 부모들이 겪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먼저 떠났을 때 그 고통은 아마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공허함과 또 분노,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인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무기력함과 허무함, 그런 감정으로 부모의 영적 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 구성원들 모두 영적 지지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모가 평소에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부모를 위한 영적 돌봄을 우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임종 간호 및 사별 관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가장 큰 힘든 상실의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사별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 부모의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부터 또 임종 후 그리고 사별했을 때 그 사별로 인한 충격 완화 상실로 인한 슬픈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사별 간호에 대한 사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동이 임종하기 전에 그 부모가 그 아동과 남아있는 시간을 잘 보내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요구를 존중해주고 임종을 앞둔 자녀의 통증과
또 다른 그 아동을 위해서 다른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부모에게 준다면 부모의 마음이 더 편해지고 또 가족이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 전에 아동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런 개인적, 종교적 신념들에 대한 그 결정은 부모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그 아픈 자녀와 함께 지내는 장면을 그 임종 전에 함께 잘 지내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줌으로써 그 자녀가 임종 후에, 사별 후에 그런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한 기억들이 부모의 슬픔 치유 과정에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또 아동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부모의 말을 조용히 잘 경청해주고 간호사의 의견은 너무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진 그 아동, 호스피스 아동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가진 다른 아동의 부모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동의 청각은 뭐 아동뿐만 아니라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부모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임종 순간에 부모들이 아동 곁에서 함께 있도록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좋은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형제들, 다른 가족들이 그런 상실로 인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슬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남은 자녀를 배려할 수 있도록 또 지지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임종 후에는 부모는 충분하게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너무 소란스럽거나 서두르면서 그런 느낌을 부모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동의 사후 처치와 장례식 절차를 조용히 돕도록 하고요. 다른 뭐 사망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기타 요구 사항들을 잘 들어주고 장례 절차, 모든 절차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고 남은 그 처리, 그 약물이나 남은 약물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해서 또 알려줘야 하고요. 그런 애도하는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별 간호란 사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상실로 인한 슬픈 과정을 극복해서 일상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도와줌으로써 사별 가족의 위기와 질병을 예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사별 관리에는 부모를 위한 사별 관리가 있고 그 다른 가족, 형제, 자매를 위한 사별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사별 관리로는 부모가 또 성격이 외향적 성격이냐, 내향적 성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는데요. 외향적 성격인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럿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내향적 성격은 여러 사람과 있는 것보다는 혼자 홀로 있거나 신뢰하는 그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소수 이렇게 함께 있는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니보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으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그 후원자가 되도록 기대되고 또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의 표현을 그 약간 억제당하는 그런 문화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더 당혹감이나 분노, 외로움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를 사별한 후에 죄책감과 분노와 원망과 그 상실감을 복합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부부 관계가 또 소원해지면서 또 나중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가족의 화목이 깨지고 이혼의 위험성이 또 증가하게 돼서 또 가족의 위기로 또 다가올 수 있는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별 간호중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죽음을 부모가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고통을 겪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사망한 자녀가 보고 싶을 때 그 보고 싶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적응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음으로써 또는 다른 이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사망한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한 그 사별 상담을 제공을 해서 격려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차별 상담을 해주고 또 부부를 같이 상담해주고 또 가족 전체를 상담하고 또 그런 사별에 대한 지지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동을 상실한 부모가 현실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그런 아픈 사별 경험을 이해를 해주고 대처 방안을 듣고 그 고민을 함께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또 새로운 종류의 정상적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사별 관리를 보면요. 부모에게 그 잃은 자녀에 대한 상실감도 크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 자녀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영원히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면서 다시 삶을 재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별 후에 형제 자매가 보이는 반응은 즉각적으로는 이렇게 충격과 오히려 무관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응으로는 두통이나 그런 복통, 다른 그런 신체적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거나 두려워하고 어둠을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고요. 밤에 자주 깨고 가위에 눌리거나 나쁜 꿈을 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형제 자매 죽음 이후 계속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내면적 성장에 또 기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이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과 다른 대처 방법들을 물어보고 가족과 남은 그 다른 형제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부모를 지지해주고 그들이 남은 자녀를 돕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도 사별 후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에 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또 최신 논문들도 많이 실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2015년도에 작성된 것 같고요. 전국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더 있고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눌러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아동병동 간호사의 인식과 지식이라는 논문이 2015년도에 그 완화 의료 학회지에 올라왔는데요. 이 논문의 이제 목적은 간호사들의 그런 아동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고요. 일개 대학병원의 어린이 내과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하위 영역 중에 인식의 하위 영역 중에 아동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간호사들이 호소하였다고 하고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요. 통증과 증상관리, 철학과 원칙, 돌봄의 정신, 사회적 측면 순으로 점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부족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아동병동 간호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아동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필요성 요구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성인 호스피스 간호보다 아동 호스피스 간호가 가족 돌봄이라든지 그런 정서적, 심리적, 영적 돌봄에 있어서 더 어렵고 더 까다롭고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 간호라고 해서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마지막 삶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죽음과 또 죽어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동영상 시청 자료에 올려놓은 유인경의 태도의 힘과 긍정의 힘, 그거 신청하시고요. 또 세계 최초 아동 호스피스 센터인 헬렌하우스 동영상을 신청하시고 그 밑에 댓글로 소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첫 시간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또 호스피스 완화 간호의 이해, 그리고 말기 환자의 또 전인적인 돌봄 과정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의 윤리, 그리고 아동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 간호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1단원의 마지막 장인 비암성 말기 환자 간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너무 침울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무방비하게 막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미래에 어떤 간호사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내 드렸듯이 그 팀 토론방에 들어가셔서 3인 1조로 팀을 구성하셔서 그 밑에 팀 구성란에 적어주시고 팀장이 이메일과 다른 정보를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비암성 말기 환자 간호를 학습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